안녕하세요. 인포맥스 라이브 강래원입니다. 전상환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박사님?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지 않나요? 아, 네. 그래도 뭐 설 연휴가 추위는 추웠는데 네. 그래도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에서 네. 좀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네. 그렇게 기분은 좋고 설 선물은 좀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아, 설 선물을 제대로 네. 받으신 것 같다. 네. 그만큼 좀 추위는 있지만 이 오늘 방송이 그만큼 따끈따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빈센트 업라이즈 이사님과 일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년 만이야 우리? 방송에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나 이게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설 연휴 끝나고 굉장히 네. 오늘 주식시장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오늘 해주실 건가요, 빈센트님?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금리요? 네, 계속해서 네. 오를까? 네. 네, 아니면 안 오를까? 네, 네. 내릴까? 내리면 더 좋고요. 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일주일 앞두고 2월 FOMC에 대해서 미리 보는 네. 컨셉을 갖고 왔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가장 궁금하죠. 하지만 시장이 궁금한 것과 연준이 고수하고 있는 금리의 행태가 좀 달라서 동상이몽이라고 흔히 우리가 취급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의 미스매치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인가로 놓고 봤을 때 감히 조심스럽게 예단하건대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은 곧 2분기는 장기 금리를 기준으로 연준은 못 버티고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것에 많은 베팅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미국 연준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뭐 서비스 물가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잠재 압력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을 꽤 유지할 거야.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질 수 있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하고 연준하고. 맞습니다. 네, 그 행태가 2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약간 좀 빠르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밌겠다. 것들이 단기자금 시장이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1분기 때 우리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2월 FOMC 얘기를 할 거고 다만 2월 FOMC에 대한 관심사가 다소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2월 FOMC 이면에 있는 3월 아니면 하반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계속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전망을 내놓고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2월 FOMC는 한 단어로 연이은 속도 조절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오늘 짧은 시황을 얘기하기 전에 올해 제가 바라보는 큰 뷰에 대해서 짚고 네.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시계와 짧은 시계가 다소 조금 혼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쯤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매크로 레진 모형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레그가 있다 보니까 10월 달에 9월 말 지표를 받아보고 그렇죠. 이거는 글로벌 경기는 이미 리세션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콜을 드리고 있고 네. 그 큰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왔다는데 주가는 뭐냐, 약달러는 뭐냐,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에 대한 상당한 챌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번 경기 침체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기간과 폭에 대한 이제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자신은 없어요. 그 말은 건 무엇이냐면 과거와 똑같은 패턴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OECD 기준으로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얼마나 지속됐느냐를 놓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15개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흔히 소프트 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 리세션의 측면에서 보면 12개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12개월에서 15개월 선에는 경기 침체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9월 말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쯤 놓고 보면 올해 한 9월에서 10월쯤 길어요, 올해 말이네. 맞습니다. 올해 말에는 정상 국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네. 여전히 변수는 이 높은 수준을 고수하는 연준의 금리가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수반한다라는 측면에서 소수 의견일 수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중간 정도인 지금으로부터 상반기까지 올해 한 6월까지는 오히려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네. 홍보를 하라는 걸 경계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알고 있어라.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1월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네. 가운데 위험 자산이 업사이드의 리스크가 좀 있을 것 업사이드 같다. 열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트를 담아놓지 않았는데 업사이드 열려버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빈집털이 당하는 그렇죠. 결국은. 네, 그걸 저는 이제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단추들이 올해 2023년 적어도 한 3분기까지 제가 보는 시기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본부장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빨랐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 헝다 사태, 그러니까 에버그란테 사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이 실업률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 버티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제 생각에는 빨리 리오프닝을 강행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왕 끌고 온 거 3월 달까지는 끌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리오프닝이 열렸잖아요. 땡겨졌죠. 네, 아직 춘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춘제 기간, 즉 중국의 이 큰 명절 기간에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리오프닝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 아니면 그 혼돈의 시간이 한 2, 3개월 있을 것 같아서 네. 결국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올해 연말에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또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정리해 보면 지금부터 한 상반기까지는 크게 물가가 하락할 겁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12월 달에 핵심 PCE 물가지수 같은 것도 크게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저는 요인은 중국이고 그 시기는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연말쯤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 2분기와 3분기가 많은 것들이 조금 혼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소장님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저는 중국의 네. 리오프닝이 사실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견. 이제 시장의 네.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올 봄에 이제 양회까지 다 끝나고 연다. 이게 일반적이었고. 네. 사실은 제가 틀렸죠. 저는 이제 그 전인대 끝나고 아마 얼마 안 있어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틀린 거예요. 원래 틀린 건데 그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데모를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시진핑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막 데모를 하고 거의 폭동 수준으로 가더라고. 네. 그거 보고 못 견뎌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열은 건데 저는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 거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길래 네.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양해까지 그러면 안 열을래나? 하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그 전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 전에 연 거죠. 뭐 락다운 다 열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에서도 우리 김두원 연구원하고 뷰가 거의 지금 똑같은데 제가 뷰가 똑같은 사람이 우리 김두원 연구원하고 그 문홍철 네. 뷰가 거의 똑같아요. 셋이 지금 똑같은데 연말로 갈수록 중국발 물가 때문에 난 사실은 중국이 좀 늦어지면 그러면 내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빨리 열어서 연말로 가면 중국 때문에 물가가 다시 튄다. 네. 그 물가가 다시 튀면 요번에 금리 인하 구간에 사이클 들어갔을 때 금리 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김두원 그 연구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김두원 연구원의 뷰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연말에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든 올해 말에 들어가든 내 초에 들어가든 네. 나도 올해 말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네. 들어가든 하여튼 들어간 이후에 요번에 금리 인하 폭이 이러다 보면 이거 금리 인하 폭이
좁아지겠구나. 한두 번 하고 말은 거죠. 다시 인상 사이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우리 경기에는 사실 안 좋거든요. 네. 빠질 때마다 쫙 뺐다가 올라가야 우리 경기들이 좋은데 우리 네. 경기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지는데 네. 그게 미지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는지 사실 그 뷰가 제일 궁금해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지금 그거부터 가면은 네. 너무 결론부터 가는 거라서 천천히 가죠. 천천히. 네. 아니 그 앞서서 그 뭐 디스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 정도로 갔다가 연말에 다시 소장님도 그러셨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도 그러셨는데 튈 수도 있다 물가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전망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정과 가정의 충격 반응과 액션이 달라지니까요. 전망은 항상 어려워요. 맞습니다. 더구나 뭐 지금은 소수 의견이 아니라고 좋게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침체가 이미 왔다라는 것에 상당히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뷰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데 가정이 있다면 저는 경기 침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낮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생각보다 이 액션이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 낮추는 것도 짧게, 올리는 것도 짧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서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결국 내려갔다 하더라도 중국의 리오프닝은 결국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높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서비스 물가,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컨트롤이 더 안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일부 생각이긴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전망이고 실제 제가 조금 베팅을 하자면 인하했다가 다시 상황 보고 빠르게 긴밀하게 대응해서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네. 당장 이번 그 FOMC 이후에 네, 이번 FOMC는 지금 25bp 베팅이 한 98%가 나오는 것 같대. 네. 그러니까 뭐 미리 좀 그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엊그저께 새벽에 네. 제가 CME 선물시장에서 금리 선물시장에서 반영인데 거의 100%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25는 사실은 관심 사항이 아닌데.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네. 요번으로 멈출 거냐, 네. 아니면 한 번 더 있을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상단은 5자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4.75에 네. 마감할 것이냐인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한다. 네, 5자를 볼 거다라고 5자를 보고 본다? 있습니다. 그럼 안 망할 수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난 네. 재작년에 그 전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전망을 하면서 2021년에 빨리 3.5에서 4.0 사이로 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 코로나가 없는 전망이 있을 때. 네. 코로나 이제 네. 코로나 상태였죠 그때. 네네. 근데 그러니까 가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금리의 터미널은 3.5에서 4 정도 사이가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넘으면 경기를 죽일 거고. 그거보다 그걸 너무 늦추면 지금같이 이런 이상한 물가가 나올 거고. 근데 늦췄고 네, 올리는 건 그보다 지금 더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난 3.5에서 4 사이를 안 바꾸고 있거든. 적당한 레인지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경기가 죽지 않고 이거를 말하자면 골디락스를 끌고 갈 수 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금리 단을 가지고 골디락스를 가려면 첫째는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랐어야 됐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QE를 너무 오래 했다. 그러니까 QE를 좀 조기에 종료하고 QT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가면서 간다. 돈을 너무 오래 풀었다. 그래서 오래 푸는 거죠. 말씀이신 거죠? 오래 네. 풀고 잡아당기는 것도 너무 늦게 잡아당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금리는 그 정도만 올리고 돈 푸는 걸 가지고 잡아당기면 금리 인상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돈을 풀었을까요? 바보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죠. 시기를 적재적소에 놓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도 있었을 거고요. 더구나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으로 봤던 어떻게 보면 실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아니 자기 연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게 무시할 수 제일 없는 크다고 거죠. 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되돌림에서는 부작용이 상당 부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안 갈 수 없는 것 같다. 네. 작년 4분기부터 나도 침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침체가 침체의 모습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 네, 지금도 이미 침체로 안 보이는 이유가 네. 고용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용은 아직까지 공급망이 붕괴된 게 회복이 안 됐거든. 그래서 저 고용이 좋은 상태인데 침체가 오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경기 침체가 이번에 올 거다라고 과거에는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없었죠. 고용이 좋은데 경기는 침체되는. 없었죠. 없었죠. 맞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정의 자체가 양쪽이 지금 분리돼 있어서 양극화돼 버렸어요. 지금. 네,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결국 실물 경제고 미국은 소비 경제다 보니까 소비는 자기 소득의 함수고 소득의 다양 부분이 고용이니까요. 고용 시장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침체를 논하기는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네. 이번에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고용 시장이 강건하면서도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형국을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 시장이 나빠질 거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그것도 안 좋아지겠죠. 네, 네. 아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가 또 있는데요.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노동통계국 기업조사와 가계조사의 네. 최근의 그 구조적인 변화, 엔잡러를 트래킹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엔잡러라고 하면 직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가요?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엔잡러가 시대적인 흐름이 됐는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고용 통계가 어떻게 집계하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을 집계하는 가계조사에서는 엔잡러는 한 명의 취업자입니다. 하지만 신규 고용이라든지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인데요. 그것은 두 개 세 개 나오죠. 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든요. 근데 기업은 월급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자를 논하니까 네.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는 두 명의 취업자로 어.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계조사랑 기업조사가 하나의 엔잡러를 갖고 어떤 쪽은 한 명, 어떤 쪽은 두 명, 세 명으로 카운팅하다 보니까 이중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통계는 그만큼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죠. 봐야 되겠네요. 찾아내려 네. 잡아내려면 시간이 걸리죠. 네, 저게, 맞습니다. 제도가. 네. 이제 통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하고는 다르게 네. 미국은 통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좀 이 부분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붕괴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실업은 쉽게 안 떨어질 거다. 그쪽에서는 지금 그 공급망이 아직까지 붕괴된 상태니까 맞아요. 안 떨어질 네. 거다. 근데 전문직이라든가 고급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의 실업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아직 통계가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잡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빨리 떨어져도 절대적인 숫자는 저쪽이 많거든. 그러니까 실업률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스트리트 분위기는 싸늘해지는 그렇죠. 이 분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난 그 부분이 사실은 네. 요번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같지 않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네. 하는 생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현재의 고용 지표를 우리가 주로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네. 특히 전미경제연구소라는 MBER에서 네. 리세션을 정의하는데요.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화랑기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 시장을 제외하고 실질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측면은 이미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하고 있어서 다 꺾였죠. 네, 저는 어디를 택할 거냐라고 하면 여전히 경기 침체는 왔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런 지금 고용 시장의 고용들은 네. 주식 시장의 주가로는 반영 안 돼. 네. 이 고급 고용들이 주가로 반영되죠. 왜냐면 그거 다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고급 고용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실적 다 소역이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럼 이럴 때에 근데 전 듣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분석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뭐 통계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의 무용론이 이럴 때 꽤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전망을 왜 하냐면 저는 이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결국 6대 4냐, 7대 3이냐, 51대 49냐를 논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51대 49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논리도 많고 저럴 수 있는 논리도 많고. 하지만 이런 데에서 저에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51이 좀 더 강하니까요. 아니 뭐 근데 사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이 반토막도 넘게 났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거는 또 그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경기 그렇죠. 침체잖아요, 네, 그냥 네. 그게. 네. 그럼 이럴 때 경기 침체라고 보고 계시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마음이 선뜻선뜻하기도 합니다. 네. 강려원 아나운서가 이제 궁금해하신 건 이거예요. 경기 침체는 다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도 지난해 고점 대비에 또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연초 대비 좋으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다시 흘러내릴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계속 유동성 플러스 알파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냐의 네. 논할 자리인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자리인 것이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복합적인 결과물이죠. 네. 다양한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얕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국내 증시, 한국 증시의 드라이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게 있고요. 네. 물론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더구나 지난 연말에 있었던 과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되돌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연속성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주가는 기업 워닝에 대한 프락시, 대리 변수이라는 측면에서 네. 경기 침체에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과연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아, 그건 어렵다 본다. 네, 물론 눈높이가 더 많이 낮아졌다. 잠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네네. 그 주가가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글로벌이. 네네, 글로벌입니다. 어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눈높이는 어디가 좀 더 낮아졌냐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중국 정책 기대감이 매우 크죠. 더구나 지난 1년 내내 중국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네. 그 유동성의 효과라는 게 특히 올해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를 면밀히 따져보면 지출단에서 소비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소비가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유에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다 기대감입니다. 결국 실물 지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뷰를 좀 바뀔 개연성이 있는데요. 네. 아직은 깜깜이에요. 네. 이미 선행지수 아니면 서베이 지수들만 조금 반응을 하고 있지 실물 지표까지 나타나기에는 2, 3개월 레그가 있을 겁니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느냐 먼저 다 그러고 나면 반영이 됐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비용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연속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맨 끝에 되돌림에는요. 제가 저로 전공 중에 전공인 되돌림을 저는 외환시장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네. 달러가 꽤 강했죠. 네. 근데 최근에 달러가 너무 약합니다. 네. 너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네. 깜짝 일본 금정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정도로 약했던 유럽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어저께 KBS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KBS 뉴스에 나올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안다는 거죠. 아유, 네.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과했던 유로가 일부 풀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유럽이 너무 많이 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놓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한 거는 맞는데 그게 올해 이제 1월입니다.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못 간다고 보는 거네.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논리 중에서 길게 갈 개연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
지금 듣다 보니까 그 2월에 지금 FOMC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전망들을 봤을 때 2월이 좀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2월이요? 네, 2월이 아닌가요? 아니면 2월은 다음 달이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2월보다는 네. 올해 분수령은 2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2월이 중요해요. 2월이 내가 2월에 태어났어요. 네, 2월이 중요합니다. 네. 2월보다는 2분기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2월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올해 외환시장의 해폭풍 중에 해폭풍은 BOJ의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 저기 2월달에 그 아저씨 바뀌죠? 맞습니다. 네, 그 네. 말을 드리려고 2월 10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말씀. 네, 일본 구로다 일본의 총재가 네, 차기 총재의 네. 신임 여부가 2월 네. 둘째 주 한국 기준으로는 금요일일 텐데요. 네. 네, 그쯤 아마 가시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음. 물론 총재가 바뀌어도 일본 경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 외에 모든 글로벌 참가자들이 일본도 기부업할 거다. 여기서 기부업은 뭐냐면 일본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꿀 거다라는 것에 금리 쪽에서 상당 부분 베팅이 들어갔고 그렇죠. 최근에 엔화 강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월 둘째 주까지는 지금의 큰 외환시장의 흐름이 별반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월 둘째 주를 전후로 해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에서 2월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통화 정책이 네. 물론 뭐 일본이 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닌데 네, 지금 일본이 전체 GDP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뭐 이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5조 달러에서 좀 내려왔으니까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까지 지금 글로벌 경기에 이제 증시나 이쪽에 충격이 되려나?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기본적인 비중을 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작년 12월 달 BOJ 통화 정책에서 네네네. YCC 폭을 넓히면서 그때 좀 충격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일본이 해왔던 양적 완화의 음. 규모를 넓혔어요. 네. 네, 저는 최근에 이 글로벌리 위험 선호의 현상이 네. 자금이 네. 근원이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서 그 수급 현황을 좀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간 단위 수급 데이터들이 팔로우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아직은 깜깜이지만 분명히 일본 BOJ가 당시 발표했을 때 이 YCC법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박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왔던 규모를 꽤 한시적으로 넓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위험 선호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 지금 팔아야 되겠네? 네, 앞서서 이제 일단은 2월은 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고 2분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네, 화면 한번 분수령이 보시죠. 될까요? 네, 네. 화면에 사실 세 번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분수령은 2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장기금리들은 이미 금리 하락을 다 더 베팅할 테니까 그렇다면 뭔가 미스매치 점점 이것이 결판나는 시기가 2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행태인 주가 상승, 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채권 금리 하락, 약달러 지금 같은 이 행태가 바뀌는 시점이 2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분기 지나면 달러 강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난 달러 계속 약으로 보는데. 저는 올해 달러 스마일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써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를 이렇게 예측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은 뭐 6가지 선진 통화들의 집합체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럽 경기와 연동된 통화들이에요. 따라서 달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유럽 경기를 잘 봐야겠죠. 그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 즉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뭐 금리차, 물가차도 다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의 스탠스 중요하고요. 하지만 지난해와 비해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상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통화 정책은 어떻게 바뀌느냐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긴축 스탠스 통화 네. 정책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더 이상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제가 봉자님 말씀드렸던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봤을 때 달러가 약하다는 것은 유로화가 강하던가 아니면 엔화가 강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하겠죠.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강한 거 말고요. 더 강해질 수 있냐를 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더 강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물론 에너지에 대해서 또 KBS 뉴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럽이 오히려 내년도에 천연가스 보충 대비도 다 지금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태생적으로 에너지 자율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이 이전처럼 경기가 좋아질 거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이 생각보다 플러스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뻥 하고 있지만 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럽은 안 믿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수예요. 유로화가 강해져야지 달러가 약해지는 거고 네. 유로화가 그럼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냐에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네. 난 좀 약간 좀 비유가 다른 게 네. 유럽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건 쉽지 않겠죠. 이게 사실은 유럽이 지금보다 좀 더 약해져도 이상할 무방하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셌어 그동안. 네. 그런데 유럽이 그냥 지금 정도 상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또 달러가 강할 이유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남는 게 일본하고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저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 갈 수 없다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N이 좀 강하게 N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다음에 위안화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위안화가 지금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위안화가 강이 돼야 또 통화 정책 쓰기도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보면 위안강, N강인데 유로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다. 네. 그러면 달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네. 약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난 기본적인 비유예요.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달러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브로드한 달러와 또한 6개 선진 통화의 달러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중국을 거론한다면 이제 무역 가중을 비롯한 브로드한 달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거는 지금보다 약간의 더 강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해서 달러가 약해질 룸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보다는 저는 경기 침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안전 선호가 달러를 강하게 안전 선호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달러 스마일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말씀 들었던 것처럼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도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고 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달러가 강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죠.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나는 네. 그 달러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런 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원화 위안화 기준으로 아, 얘기해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원화 위안화는 좀 더 강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올해 좋아지는 패턴을 보면 내수, 즉 소비가 좋아질 가능성이 워낙 높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아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전체 대비를 했을 때 좋아진다는 얘기로? 달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 내수. 중국 네. 내수요. 중국 내수는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전망들이. 네. 저는 너무 나빴죠. 너무 네.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으니까요. 네. 물론 이코노미스트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동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럼 노동력이 과거보다 좋으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십거리 기사들도 있죠.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이 들어갈 것이다. 뭐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상당 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년 내내 고생했던 게 중국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리오프닝을 빨리 열었을까.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기저도 있고요. 올해 좋아질 건데 그 안에 행태가 흔히 내순환이라고 하죠. 중국이 얘기하는 쌍순환 전략 중에서 소비 중심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전략가들한테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패턴이 소비 중심으로 좋아질 텐데요. 그럼 과거와 똑같이 한국도 거기에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무차별할까요? 네. 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한 시국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이미 판의 변화가 돼 있고 구조적으로 많이 연결고리가 희미해졌다라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지만 지금의 주가를 놓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 대비 빠른 반등이 있는 것이죠. 한 반 정도 네. 밖에 없는 것 같아. 옛날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중국,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맞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이미 많이 끊어졌고,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긴밀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약화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왜 해요. 그렇게 약화되는 아니, 뭐, 건가요? 중국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본이 소재, 우리가 중간재, 일본 네. 중국이 완성품 이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소재 의존도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산화하니까. 네, 네. 근데 중국 애들도 중간재의 한국의 의존도를 최대한 자기들이 만들면서 네, 네. 지금 낮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지고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바뀌어갈 텐데 네. 장기적으로는 네. 바뀌어갈 텐데 그렇게 보면 중국이 뭐든지 자기들이 다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랑은 뭐 같이 하면 안 돼. 결국은 공장 들어가면 공장도 다 뺏어가고 아, 다 쫓죠. 그렇죠. 뭐 중국 근데 어쨌든 한국은 지난 2008년에 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네. 이겨냈던 가장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글로벌 성장 에진이었던 중국을 등에 업고 네. 좋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꽤 빠르게 나타난다 한다면 그럼 과연 한국은 어떤 것을 등에 업고 자생력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요. 있으시죠. 지금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새로운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CES 놓고 보더라도 과연 새로운 게 있냐에 봐서 CES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CES는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의 상용화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언제쯤일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삼성전자를 보면 이미 왔다라고 보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6달 뒤라는 얘기죠.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음 분기까지 어닝이 안 좋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웃자 소리로 맨날 얘기하는 거 한국은행 총재께서 가이드라인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 아니면 그 다음 분기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거죠. 작년에는 좀 깜깜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아지려면 디램 가격의 턴어라운드 그거 1년도 더 걸린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대감으로 오른 거 오케이. 하지만 실물 경제를 보는 제 측면에서 보면 그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자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좀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 미국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그 펀드들이 네.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보는 거 아닌가. 네. 미리 그래서 6달 앞당기잖아요. 네. 거기 금리 인하 들어간다 그러면 6달 앞에 당겨서 한국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베타가 크니까요. 네. 한국이 제일 먼저니까 원래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거는 호주, 캐나다처럼 이게 자원 국가들 거기 먼저 가고 네. 그 자원 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반도체 만드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고 이 순서로 이제 그 다음에 중국 가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안 할 수 없다라고 보면 주가는 지금 선반영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논인데요. 좀 시간이 애매한데 금리 인하 이후도 사실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1년만 살진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쵸? 아니 어쩌면 네. 지금의 기대감들이 금리 인하 이후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고에 대해서 많이 땡긴 측면이 있다 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신랄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내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가 네. 이번에 길지 않을 것 같다. 네네. 다시 그리고 금방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요즘 그 걱정이 들어서 이거 야 그러면 올해 주식하기 굉장히 힘들겠네.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 이게 중간에 좀 잘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연준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연준을 지금보다 더 지금도 사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은 연준이라는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헤게모니 집단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힘들죠. 파월 의장이 임기 언제까지예요? 앞서 소장님도 바보라서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예, 시장에서는 좀 그런 시각들이 서서히 좀 불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양이죠. 불신이 이미 가격 변수에 네.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불신 안에서
웃자 소리지만 오늘 2월 FOMC 프리뷰의 시간이지만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 올해 연준 뭐 볼 거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금융시장이 예상한 시나리오에서 그냥 리바이벌 할 정도의 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죠. 올해 할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연준이. 그러면 이제 사실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들은 좀 주식에 들어갈까, 뭐 이걸 팔까 살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긴 하는데 네. 이게 지표가 되지 못하고 계속 불신이 생긴다면 뭘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앞서서 이제 소장님도 내년까지 보면 아 이거 주식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드리는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흔히 대부분 사람들이 액션을 하기가 매우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MDD라 그래서 지난해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마이너스 28에서 30% 정도 마이너스 됐다가 최근에 종목 선택이 좋아졌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메이크업 했을 거고 안 될 분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한 20%에서 15% 정도는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오름이 제발 지속되기를 기도할 거냐? 그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많죠. 근데 거기다 대고 손실을 떠안고 새로운 판을 깔자라고 암만 얘기한다고 한들 그게 쉽사리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익절이라는 거 아니 손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리셋의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죠. 작년에 경험을 발돋움 삼아서 네. 지금은 정말 본전이 되기 전까지는 액션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준도 마땅한 기준이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기회비용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차입비용인 코스트, 금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2분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죠. 본전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려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 네, 뭐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그래서 그 어둠이 좀 길어지는 네. 거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약간의 심리가 좀 경제에는 반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여기 이런 얘기 그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주식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연합이퍼맥스의 저녁 때 하는 방송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용기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가 습관을 바꾸니까요. 또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를 네. 한 페이지 했습니다. 중국 네. 변수까지도 다 네. 짚어주셨는데 근데 좀 세세히 다루지 요거 하나만 못했네요. 좀 얘기하고 갈까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핵심 PCE 물가. 네, 이 표는요. 연방기금 금리가 인상 기간에 가장 높았은 시점하고 그때 당시의 물가의 차이예요. 네. 연준이 피버팅이라는 정책을 바뀌는 함수가 있다면 이 표입니다. 과거부터 항상 그래왔던 게 연방기금 금리가 당시의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기본적으로 높아졌을 때 연준은 바꿨다라고 보면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1월달 기준으로 4.5인데 2월달이 되면 이제 4.75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저는 이제 이거의 프락시 대리변수로 핵심 코어를 쓰는데요. 코어 PC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7%예요. 이번에 낮춰질지 얼마나 바로 역전이거든요. 이번에 4.4 나온다며. 그러면 바로 역전입니다. 그뭐 컨센서스는 4.4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엽기저가 1월 달쯤에는요 잠깐 또 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산수롭게 해보면 어찌 됐건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로 제가 계속 주시하는 이 연준의 피버팅 조건이 숫자적으로 이번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지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4% 전후로 나온다면 상당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베이비 스텝으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지만 인상이죠. 차후에 연준이 인하를 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것이라는 네. 시장 금리의 하락을 좀 네. 더 그러니까 받침되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소한 뭐
추가 인상은 못 하겠죠. 추가 인상은 없죠. 네. 어쨌든 그래서 4.75까지 아니면 5.0까지? 네, 저는 5.0까지 일단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4.75까지만 가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안 되면 QT 가지고 네, 컨트롤 조절할 수 가능하니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올 한 해 네. 최고의 리스크 변수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고 중국의 뭐 대만 침공도 아니고 나 둘 다 아니라고 보고 파월의 뻘짓. 그 사람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 말은 곧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실기가 있었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 시기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사실은 변수로 터질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특히 뭐 작년까지 우리 얼마나 변수 많았어요. 근데 전쟁도 사실 날 거라고 생각. 아니 못하지 그거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한다는 경고를 계속 날렸죠. 그거는 바이든은 날렸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중국은 뭐 침공 못할 거예요. 침공 못할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라고 할 거는 뭐 코로나가 또 다시 터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변이가 나오면 앞으로 점점 약해지지 센 놈이 나올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에 대한 좀 경각심이나 경계심도 좀 많이 누그러든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남는 변수는 연준이 미국 경기 꺾이는 거 그거를 저 사람이 또 실기하면 그러면 뭐 무슨 문제 그게 문제거든요. 경기가 너무 꺾여버리면 문제거든. 네. 좀 조금만 꺾이고 이렇게 싹 다시 돌아서서 가주면 좋은데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 안 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번에 고용 시장 보면 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먼저 했었다면 그렇죠 안 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냥 골디락스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고 근데 그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경기를 좀 많이 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면 뭐 연준 의장이니까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는 얘기. 다른 변수는 뭐 있어요 올해? 저는 늘상 보는 건 이 에너지의 큰 변화 속에서 에너지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중동 지역을 늘 보고 있습니다. 아 중동이 거기는 뭐 변수가 상수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중요한 그러니까 갖고 나오신 자료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거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아니면 서머리. 네. 네. 요거 볼까요? 네. 네. 이거는 사실 1월달 그러니까 매해 첫 1년에 8번 열리는데요. 네. FOMC 회의가 매해 첫 열리는 FOMC 회의에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큰 어떤 변화보다는 템포 바스켓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번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한 4명의 위원들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 하커라든지 골스비, 로건, 카즈키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면 올해는 그 매파적인 성향이 다소 조금 누그러질다. 그런데 이것이 컨센서스잖아요. 네.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 안에 이 멘트가 어떤 멘트냐면요. 지난 1월 달에 베이지북에서 각 해당 지역의 연준의 평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연준 의장은 그 지역의 경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 이들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상보다 완화적일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베이지북을 놓고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빈센트 엄라이즈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다음 주에 당장에 이제 있을 FOMC 그리고 네. 올해 뭐가 또 중요한지 어떤 시기가 분수령이 될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아 오늘은 네. 제가 한상호 본부장님하고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네. 역시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내가 많이 배웠죠. 요즘에 좋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 아니 근데 이렇게 뭘 할 얘기 다 했을 네.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댓글도 많이 고맙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그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이 이제 핑퐁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월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2월과 2분기가 중요한 걸로. 제가 네. 이 주간 전망 옛날에 주간 전망 때 원래 원조 네. MC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김도원 연구원의 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어요. 네. 그때도 네. 여전히 굉장히 뷰가 좋으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설 마치고 만나서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업라이즈 이코노미스트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